이 가정에 나중에는 말이지 너의 가정, 가족이라고 하면 너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될 거 아니야. 그때는 꼭 따로따로 가든지 한나절씩 가든지 아니면 해외여행 가든지 그 전주에 가든지. 근데 또 전주에 가면 왜 우리 집은 전주냐 니네 집은 당일이 이것도 그렇잖아. 왜 니네 집은 니네 집이라고 하면 싸움이 시작이거든. 왜 니네 집은 추석 당일날 가고 우리 집은 추석 다음날 가냐 이런 걸로. 왜 니네 집은 홍삼이고 우리 집은 저 김초가리냐 이렇게. 따로 가는 게 되게 편해. 그리고 자식들은 그럼 내 자식들은 그때는 이제 인기 투표가 되는 거지. 친할머니가 좋은지 외할머니가 좋은지. 근데 거의 뭐 100% 외할머니지. 고모보다 이모가 좋잖아. 아무튼 우리는 계속 해보도록 하자. 은채야.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그래서 우리는 수업은 대구에 있는 걸로. 어차피 넌 대구 가고 넌 충청도 가고. 오랜만에 지혜 얼굴이나 볼까? 지혜만 불러야 되나? 그러면 이제 또 영상으로. 아무튼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이게 산업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배경묘사예요. 배경묘사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거부터 얘기해주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하지 않는 기능이 분위기 조성이야. 거의 이거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쓰는 작가들도 없어. 분위기 조성하려고 쓰는 작가들도 없어. 근데 분위기 조성이 돼버리니까 기능이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가 주제암시야. 이거는 굉장히 많이 써. 세 번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데 인물의 심리 묘사인데, 근데 이 두 개가 위치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문단이 하나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에 배경 묘사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앞하고 끝에 들어가 있다 하면 주제암시야. 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심리 묘사란다. 이 글을 쓰는 것도,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이 그냥 그 키보드 가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그 작곡도 그러지 않니? 그렇지. 내가 뭔가 하나 여기다 앞에다 딱 박아. 그러면 이렇게 정해지잖아. 옵션들이 좁아지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여기다 배경묘사 쓸 거야? 그러면 이제 주제암시 아니면 심리묘사가 돼버리는 거지. 요것은 뭐게? 위치가 주제암시잖아. 그래서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아주 억압적인 모습인 거지. 시멘트 담에 꺾어지며 좁은 마당. 이 좁은 마당은 빈민의 거주지였지. 좁은 마당을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산업화의 포갑성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빈민이 산업화와 개발로 인해 밀려나야 하는 상황을 얘기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게 되는 거지.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축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인데 입맛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이런 어딨지? 이런 행동을 통한, 이 부분은 행동을 통한 심리 묘사다.
이 행동은 답답함이지. 뭔가 방법은 없고 억울하고 이럴 때 하는 행동인 거지.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이 들을 사람은 공무원들이고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근데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이 떠드는 건 항의일 거야. 게다가 이 항의는 다른 항의도 아니고 집단 항의지. 물론 조직이 되진 않았지만, 집단으로서 조직이 되진 않았지만 이건 집단적 항의거든. 집단적 항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 문제, 즉 재개발을 왜 하는지 아니? 그냥 아파트 지어서 그걸로 그 부동산 팔아서 돈 많이 벌려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주거지를 좋게 조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산 중턱 이쯤에 사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판자촌에 판잣집들 이렇게 해갖고 산단 말이지. 근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 그러면 일단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지는 거지. 몇 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인데? 노동자들이야. 노동자들을 훨씬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재개발들을 했었단다. 이런 재개발만 있는 건 아니었고, 물론 대통령이 자기 그 차 타고 가다가 저기는 너무 보기 안 좋은데? 그러면 거기 쓸어버렸대. 그렇기도 했대. 80년대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대표적인 게 그거야.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이라고 들어봤니? 88 올림픽이라는 올림픽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인천공항이었고 김포공항이 있었거든. 김포공항으로 미국, 뭐 소련 이런 뭐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막 올 거야. 근데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가는 곳에 빈민촌이 있었어. 강서구인가 어딘가 있었을 거야.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상계동에 빈민촌이 있었어. 거기에 비행기가 가는 길에. 그래서 상계동을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쓸어버려. 그래갖고 다 쓸어버렸어. 지금의 상계동이 됐단다. 아무튼 이 재개발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지. 산업화를 하려면 공장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더 많이 지어지는 공장에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그러면 아파트가 필요하고 그랬던 거야.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그리고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요거 한마디만 덧붙이면, 주인공 가족의 패배는 이미 패배가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해본 게 그 살인이었던 거지. 영수가 했던. 그러면 이 소설의 갈등의 종류는 뭐야? 그렇지. 인물 혹은 인간과 사회의 갈등이고, 이 둘이 싸워서 사회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뭐 누가 있겠니? 홍길동 정도 있겠지. 심지어 이재용도 감옥 가는 세상인데.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 절차가 있다는 건 아파트에 입주권이 주어지는 거지. 아무리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거기에 불법으로 집을 올리고 불법으로 전기를 갖다 써도,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도 입주권을 주기는 주는 거야. 물론 어떤 식으로 주게 되냐면, 학교에서 배웠니?
배웠지. 땅 주인은 좀 큰 집 주고, 그리고 여기에 세입자들은, 이 사람들도 세입자들이긴 하니까 이 사람들은 좀 작은 집 줘.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그냥 그 국가에서 세금으로 100%에서 짓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들어가 살 집이잖아. 그러니까 입주권 받은 다음에 돈 내야 돼. 아파트 공사비를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집 주인들은, 땅 주인들은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있다가 아파트 지어지면 이 집 팔고 그 판 돈으로 그 공사비 주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면 되지. 더 부유하면 그 아파트 팔면 되는 거고 또. 근데 세입자들은 도시 빈민들인데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건데 공사비도 없고 뭐 여기서 쫓겨나면 살 데도 없고 그런 거지.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이주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이사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조건이 있었다라는 건 입주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어떻게 알고, 지금도 어떻게 알고 바로바로 전화 온대. 어디 뭐 입주권 받으셨죠? 이러면서 바로 전화 온대. 지금도.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들도 궁금했던 거지. 요즘도 도장포 있나? 있겠지 어딘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요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에서는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으면 표시를 해 주어야 한단다. 이런 말 자체는 옛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를 알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거죠.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적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곡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엄마도 밥 먹기를 멈췄고 이 사람들도 일 나가기를 멈춘 거야. 그만큼 이 계곡장이 나왔다는 건 큰 사건이었던 거지. 이제 진짜 나가야 된다 하고.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 즉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즉 빼앗기는 날이기 때문이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지만 사실 옷은 벗고 다니면 잡혀가긴 하겠지만 벗는다고 많이 불편할까? 그렇지. 먹는 건 뭐 한두 번 굶어도 돼. 근데 자는 건 하룻밤도 힘들어. 굉장히, 경험에서 나온 말이거든. 굉장히 힘들고 엄청나게 막막해진단다.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아버지가 공구가 있다 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노동자다 임을 알려주는 그런 소재다. 공구들은.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라는 건 그나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들의 끈끈한 가족 간의 결합은 잘 되어 있다라는 거지.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것도 충격 때문에 그렇겠지. 이제 집을 빼앗기겠다. 몇 사람의 거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게 행색을 보아하니. 왜 그 기생충 봤니? 기생충 안 봤니? 이야. 아, 못 보는구나. 에이, 뭐 다 보잖아. 안 본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 저 진짜 안 봤어요. 엄마가 못 본다고 해서. 너 청소년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 몇 년 전이었어.
음, 그래서 저랑 동생은 다른 영화 보고 음. 어른들끼리 기생충 보고 그랬어요. 아, 기생충의 특정 장면들은 확실히 청소년 불가하긴 하지. 근데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그게 막 지적인 유희를 즐긴다고 해서 재밌는 게 아니고 지적인 유희 같은 거, 약간의 지적 허영심 같은 걸 채워주는 건 박찬욱 영화가 그렇고 기생충은 정말 재밌어. 내용으로만 봐도.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 기생충의 가족들이. 나중에 기생충이 되는 가족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운전기사, 가정부, 과외 선생이 되거든. 얘네들이. 근데 그 이선균하고 그 집 이선균의 딸로 나오는 꼬맹이가 아들인가 딸인가 하는 꼬맹이가 이 사람들한테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야. 뭔가 냄새가 난다고. 근데 그게 가난의 냄새였던 거지. 반지하의 그 꿉꿉한 냄새였던 거야. 냄새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가난은 사실 숨길 수가 없거든. 딱 알아차린 거지. 이 사람들의 행색을 보고 입주권 팔아라. 어차피 입주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현실이었던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입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입주권을 팔 때랑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 그 지어진 완제품으로서의 아파트를 팔 때랑 가격이 완전 다르거든. 근데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돈을 두세 번 정도에 나눠서 내야 돼. 꽤 큰 돈이거든. 근데 그 돈을 못 내면 이제 돈 조금 받고 입주권 팔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이 아버지의 책은 1만 년 후의 세계지. 근데 지금 당장 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당장 오늘 혹은 당장 내일 혹은 철거하게 된 그때 뭐 한 달 뒤야. 근데 이 사람, 이 아버지가 읽고 있는 건 1만 년 후인 거지. 이게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은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아니겠지. 무시당하는 계층 혹은 처지를 뜻하는 거야. 이들의 처지가.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소재란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선택된 영역에서는 중요한 소재가 철거 개고장 그리고 알루미늄 표찰인 거지. 알루미늄 표찰은 입주권을 받기 위한 증표다. 그러면 여기 이 문장 자체도 문제로 나오는데 지금 아버지는 어떤 자세야? 어떤 태도야?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 현실, 이 복잡한, 이 심란한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지. 자식들은 어떤 태도야? 일단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있지. 게다가 영희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거지. 거강꾼, 이 나쁜 놈도 만났으니까. 근데 엄마는 알루미늄 표차를 왜 떼? 그렇지. 입주권 받으려고. 입주권을 받는다는 건 이사를 간다는 뜻이야. 이 집을 포기한다는 뜻인 거지. 엄마의 성격은 보수적이었잖아. 보수적인 건 지키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보수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는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해 버린 거지. 그새. 이게 또 어머니의 생존 방식이었을 거야.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끈끈하니까.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요거는 못마땅한 거 어딨지? 여기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포기하는 태도가 불만인 거야. 여기서 쫓겨나야 하는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게 불만인 거지.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처지는 늘 매일매일 전쟁에서 지고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포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 뭐 누가 가져가 버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 안 했을 거다. 너희들이 놀게 되었다라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자식들의 실직 사태가 일어났고, 이 자식들의 실직은 부당 노동에 대한 항의를 하다가 실직했단다. 요즘은 정규직을 해고하는 일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 근데 예전에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당장 짐 싸. 하면 당장 짐 싸야만 했었단다. 어머니가 말했다. 20살 안에는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순응하는 거고. 20살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하는 건 설거까지 남은 기간이고,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는 포기한 거야.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근데 팔지 않고서는 사실 아무 방법도 없으니까 엄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고 있고, 아빠는 이상한 책이나 읽고 있고, 영수는 엄마 도와주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영호만 대책이 없지. 대책은 없고 현실에 저항만 하고 있는 태도다. 가장 철이 없는 태도야. 이 부분만 읽으면 영수 답답하고 뭐 다른 가족도 불쌍하고 영호가 좀 속 시원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철없는 태도다라는 게 또 작가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 영호라는 인물을 그릴 때.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엄마의 현실적인 성격이 또 보인다.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러니까 그러면 팔긴 왜 팔라고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기는 우리 집이다. 이것은 의지는 있지만, 의지는 넘치지만 대책은 없는, 철없는 모습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버티자 라는 이야기, 버티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한 달 전이라는 건 철거에 시간이 있었던 시간이고, 그러니까 버티자라는 말이 나온 거야. 근데 있었다라는 건 지금은 없다. 즉 버티는 건, 저항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게 어떤 식으로 철거가 이루어지냐면, 그냥 다 나오세요 하고 이제부터 부수겠습니다 하고 부수지 않아. 지금은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집을 못 부수는데, 옛날에 그냥 부셨거든. 집안에 사람이 있어도 그럼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막 그러겠지. 근데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철거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을 내. 밤에 그 동네에 불을 내는 거야. 근데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전기를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막 억지로 따서 왔기 때문에 전선이 엄청 얽혀 있어.
누전도 좀 되고 막 그런 거지.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만 딱 튀겨주면 불이 확 나거든. 불이 나고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또 집도 잘 타 또 그런 집들은. 그러니까 방열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방화 이런 게. 불이 나면 이미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잖아.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이사를 가는 거고 그 집은 철거를 하는 거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서울의 마지막 남은 철거촌에 가서 봉사활동 비슷한 거 한 적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밤에 불 내러 온다고 사람들이 망치 들고 낫 들고 지키고 있었어. 걔네들은 다 어디 갔는지. 거기가 어디냐면 수색이었어. 수색 옆에 상암 있고 막 지금은 엄청 막 으리으리 아파트가 되어 있지만 옛날엔 그랬었단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끝난 거다라는 건 국가의 결정을 어길 수 없다라는 뜻이지. 이게 아버지의 체념과 현실 도피의 이유 두 가지지. 첫 번째는 저항할 수 없다. 그 비현실적이다. 두 번째는 국가의 결정이 번복되지도 않을 것이다. 거역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것이다. 그건 우리를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빈민들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다. 라는 건 국가의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파트를 지어놨다라는 건 이주용 아파트를 지어놓은 거니까 잠시 살 아파트를 지은 거야. 이 아파트, 이들의 아파트가 건설되기 전까지 한 2, 3년간 살 아파트를 지어놨다는 건데 근데 그럼 그 아파트는 공짜로 주느냐? 아니야. 전세 혹은 월세로 들어가는 거야. 공짜는 없어. 그러니까 그 돈도 없는 거지.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소재가 펜지꽃이고 요거 아주 단순한 의미이지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단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꺾일 거거든. 이 펜지꽃은 영희의 순수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이게 가장 큰 이유지. 떠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다. 갈 곳이 없다.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그들 옆엔 법이 있다. 그들은 뭐 부유층이라고 해도 되고 지배층이라고 해도 되고 기득권층이라고 해도 되고 옆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법이 가진 자의 힘이자 못 가진 자를 억압하는 합법적 도구다. 그런 뜻이지. 거지 같은 현실이지. 그래서 이 뭐 어떤 거 가진 자의 힘, 빈민자를 억압하는 도구. 기득권층. 그래서 이 난정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 처음에 그 지문으로 나오거나 혹은 뭐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거나 굉장히 많은 교과서들에 실려 있거든. 난정이가 쏘올린 작은 공은. 읽을 때 국어를 아주 싫어하는 학생들 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분노의 치를 떨었던 그런 소설이란다. 잘 쓴 거지. 아버지의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사를 가야 돼.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이게 전부 다 의미가 있거든 사실. 펜지꽃 앞에 나란히 서서 마주보고 있는 건 그 둘을 동일시하는 거고, 영희가 펜지꽃 앞에서 고개를 돌렸다라는 건 이제 순수하기만 할 수는 없다. 없는 처지다. 라는 그런 뜻이란다. 약간 오염된 거야.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울었다. 늘 울었다. 여린 성격이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라는 건, 소리 내지 말고 울어. 라는 건 아픔을 참아야 하는 그런 계층인 거야. 이 계층. 사회적 약자는 소리내서 울어서도 안 돼. 그러면 더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아픔을 참아야 한다.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이것도 사실 여기서도 냄새로 표현하고 있지. 후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풀냄새가 마찬가지로 가난의 냄새란다. 뒤에 쭉 나오지만 또다시 과거 얘기. 풀냄새. 가난함을 후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개천 주택가 골목에서는 요거는 문단이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건 회상이야.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은 부촌이고,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그래서 고기 굽는 냄새는 부유함을 후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요렇게 대조적이지.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왜 이렇게? 엄마, 이건 무슨 냄새야? 라고 물었을까? 어린 나는. 고기 굽는 냄새인 걸 뻔히 아는데. 심지어 내 살목은 나의 애도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던데? 왜 유전자에 있나? 왜 지금 우리의 이 인간종은 고기를 먹고, 게다가 고기를 익혀 먹음으로써 다른 인간종들을 이길 수 있었잖아. 이 모르니? 인간종이 한 열 몇 개가 있었대. 유인원 중에서 이렇게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종이 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종들이 풀을 먹었던 거지. 근데 풀과 과일을 원숭이들처럼, 고릴라 이런 유인원들처럼. 근데 풀과 과일은 이게 그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열량이 높지 않고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고기를 먹었던 유인원들은 이거는 그 든든해, 열량도 높아, 그리고 계속 먹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지. 아무튼 고기, 이거 무슨 냄새야? 라고 하는 건 고기 사조인 거지. 고기를 먹고 싶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이건 못 사준다는 뜻이지. 나는 다시 불었다. 철없었던 모습이었던 거야.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걸음을 빨리 한다 라는 건 냄새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입니다. 고기 굽는 냄새난다. 사실 이 답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하지만 이것은 이거 언제 밥 한 번 먹자랑 똑같은 거지. 그런 사람이랑은 밥
안 먹잖아. 이 막연한 약속은 불가능함을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도 나중에 너네들이 진짜 돈을 잘 벌게 될 때, 이전까지는 돈을 좀 못 버는 시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때 아닌가? 너네들은 대학교 가서 과외하면 돈 잘 벌려나? 그럴 수도 있겠네. 너네들 국악고 몇 명이니? 전교생 1, 2, 3학년. 무용